서울시 도시철도 화이팅!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서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위원장이신 김용호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 서울시당 위원장 김용호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무더운데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또 견해를 밝혀주신다고 해서 또 많은 의원들과 우리 당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회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서울시당 차원에서 그 도시철도에 관련된 용역을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 한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결과치가 아무래도 2년 후에 우리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후보가 또 3년 후에는 대선 후보가 이 자료와 그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 당의 주요한 정책으로 활용될 것 같아서 시당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오늘 이 토론의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 역사의 대전환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정확히 철도 지하화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논의할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당은 이슈 파이팅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속해서 이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토론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언더시티를 활용한 도시기능 회복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교통 관련 시설물은 어떤 걸 도입해야 하는지 보다 면밀하고 보다 입체적으로 구상했으면 합니다. 지난 첫 번째 토론 시간에는 서울 지역 철도 지하를 위해서는 지하형과 데크형 구간 구분이 성결 과제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는데 이제 많은 내용이 하나하나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지하형과 데크형의 경우 언더시티 개발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의견을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귀 기울여 듣고 정책 실현화를 위해 노력하겠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당 정책위 의장 오기영 위원장님, 또 김동화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서울시당 출신 의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것만큼 우리 서울시당도 모두 힘을 모아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 문제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잘 경청하도록 하겠고, 죄송하지만 제가 잠시 이석했다가요 다시 중간에 좀 들어오겠습니다. 그 점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두 번째 세미나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회 하는 과정 속에서도 뭔가 좀 더 내용이 좀 나오겠지만 국회에서의 법과 정책이 늘 그 즉흥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좀 더 이게 수기하고 또 많은 지혜들이 모아 나가는 과정, 그게 공론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도 그런 공론화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 내용들이 축적되면 그게 또 합리성이 있어야 공론이 확산되는 거고, 이상한 소리 하면 또 이게 공론화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특히 전문가들께서 이제 각 분야별 경험들이 계시니까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상철도 지하화가 이제 서울시나 또 이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현실적인 관심사로 되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국토부에서의 용역 결과, 서울시에서의 용역 결과, 그리고 서울시당 민주당에서의 용역 결과, 물들을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논쟁이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이제 본격화하기 위한 그 준비 단계로서 오늘 토론회가 두 번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 또 열심히 또 그 말씀들을 주시는 이야기 의견들을 갖고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저는 뭐 배우는 자리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고요. 지금 철도 지하화 문제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근데 철도 지하화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 공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하화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과 삶을 개선시키고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뭐 계획적으로 세워진 부분도 있지만 그 강북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은 계획 없이 세워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철도를 지하화한 그 부지를 어떤 계획으로 우리가 잡아갈지가 단순히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치인의 한 번의 공약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한 100년, 200년을 아마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지하화한 유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많은 조언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 그리고 토론해 주실 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인 장재민 소장님, 그리고 오늘 토론으로는 서울대 환경설계학과 교수인 이재승 교수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김지환 선임연구원님, 한양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인 손흥비 교수님, 아주대 교통 ITS 학과 교수인 이용주 교수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장재민 소장님의 발제를 듣고 잘 들으시고 좀 이따가 그 토론할 때 가감 없이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재민 소장님 발제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장재민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장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가 지금 연속 토론회로서 이제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1부는 저번 주에 끝났고 이제 2부 토론회인데 2부 토론회는 요 제목처럼 언더시티 공공기능 확대를 통한 서울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가업의 개요는 이제 그 지상철도는 다음과 같이 한 101km 돼 있고요. 국철이 71km, 도시철도가 29km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이 서울시의 활동 중심지 관문 역할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는 이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광역 통행량이 증가하고 노후 주택이 증가, 고령 인구 증가, 기후 변화 위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는 이 철도 지하라는 것도 어떠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의 기능 회복, 어떠한 복지 사업 쪽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어들을 이제 뭐 치유, 회복, 다양성, 재생, 편의 등등을 방향성으로 잡았고요. 향후에 지상철도라는 큰 대규모 사업의 지하 부분에 어떠한 도입설을 검토할지를 이제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언더시티라는 이제 그 계획을 성립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도시기능 회복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어떠한 개발 사업이 아닌 리커버리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커버리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저희가 회복, 복구, 회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회복은 도시 불균형, 낙후 지역을 개선할 것이고 이런 복구는 철도로 인한 단절된 복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회수인데 회수는 저희가 이제 여기다 향후 이제 기피시설을 이 지하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컨셉을 잡았고요.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균형 발전, 공공성, 일자리, 탄소 중립, 주택, 공공, 생활 지원 시설 등등을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도입 시설을 위한 고려 요소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이 도시 기본 계획의 하위 법정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계획 등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입 시설이 규모에 따라서 이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사 유형이 어떠한지, 선로의 넓이라든지 이제 대중교통 유형이 그 철도가 뭐 KTX, GTX 등 도입되니 대중교통 유형별에 따라 역사 입지에 따라 개발 특성, 도로 환경 등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 도입시설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처음 보시면 이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검토를 해보시면 이것은 내용적 검토에 이제 반영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기본계획 7대 목표를 보시면은 뭐 1번부터 뭐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병 중심 공간 재편, 기반 시설 입체화, 뭐 미래교통, 탄소 중립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저희가 도입시설을 선정했는데 각각의 공원, 뭐 수변을 같이 연계시키고
복합 시설, 뭐 UAM 등등을 도입 시설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검토를 했고요.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면 또 서울시는 이제 미래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늘어나는 복지 의료라든지 물류 창고가 부족하고 뭐 입체 시설이 필요하고 삶의 질이 개선하고 등등을 저희가 도입 시설을 어떻게 검토할지를 적용을 한 결과 이제 저희가 이 도입 시설을 이제 반영을 할 것입니다. 이제 또한 이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의 하위 권역이 이제 그 각각 권역별로 어떠한 시설물이 필요하고 어떠한 시설물의 어떠한 그 개선이 필요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오른쪽 서울의 동북 권역을 보시면은 그 동북 권역은 크게 동부간선도로의 지하가 있고요. 그 중량천 경전철은 동북선, 우이신설, 면봉석 등이 도입함으로써 이제 교통 체계가 이제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층부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 철도 지하화할 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부권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수색 역세권이라든지 그 용산 이쪽이 이제 큰 주요 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경전철은 대장 홍대선, 서부선, 고양 은평선 등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쪽은 그 마포 은평구가 서울 관문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특히 교육 및 도서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그 도입 시설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거의 다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좀 단일 역사가 많은데 여기는 복합 역사 개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양천 그리고 철도는 서부선, 신안선선이 도입함으로써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복지라든지 보육시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러한 도입 시설을 검토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한 이 교통 계획도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중교통 유형이라든지 엽사 입지에 따라서 이제 그 가장 큰 곳은 광역복합 환승센터부터 그 지역복합 환승센터, 관광복합 환승센터로 차등 적용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도입 시설 중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물도 이제 주요한데 이 자동차 관련 시설물 중에서는 대형 시설물 같은 경우 뭐 공영 차고지라든지 자동차 검사소, 택시 차고지, 뭐 중고차 매매장들까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중소형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뭐 세차장, 정비소 뭐 등등 물류 창고부터 이제 이후에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런 것을 이제는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하는 대심도기 때문에 대심도의 적정 도입 시설도 검토해봤습니다. 근데 대심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 시설, 저장 시설, 생활 밀착 시설, 업무 시설, 환경 시설 등등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각각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규모를 검토함으로써 저희가 선로 역사 규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로가 복선인 경우와 복복선인 경우, 넓은 경우에는 그만큼 도입 시설이 다양한 게 들어가겠고요. 고가 철도라든지 교량 구간도 있을 것이고요. 철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역사 하나만 있는 게 있지만은 환승역 같은 넓은 역사, 차량 기지라든지 차량 사업소 같은 광범위한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 도입 시설을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시설 검토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방향성을 그 1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공원, 이제 주택 시설 등등을 이제 주요 그 시설로 잡았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맞춤형 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이 선호하는 시설을 넣어줄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생활권 계획을 이제 반영을 하였고요. 지하 2,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심 필수 시설이라든지 그 지역에 가보면 그 기피 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차고지라든지 어떠한 그 물류 창고 등등을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물류 단지라든지 이 공공형 시설이라 그래서 우리 도로 사업소도 가보시면 있고 뭐 운전 전문 학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안 가보면 모르겠지만 막상 가보시면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4층에는 이제 그 수송 시설, 철도를 넣고 지하 이하에는 그런 저장 시설이라든지 재해 예방 시설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지하 입체 개발을 그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그 지역 주민 선호 시설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철거 예정 상가라든지 특히 지하에 그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도시 스마트팜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부터미널역 지하를 가보시면은 거기가 그 남부터미널역 지하가 공실률이 높은데 이것을 통으로 임대를 해서 지금 그 어반팜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역 메트로팜 같은 경우에도 미래형 도시농장으로 인해서 메트로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지금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도시 서울시 외가가 있다 보니까는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을 연계를 해서 향후에 어린이들과 어떠한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인근 거주민들과 어떠한 농촌 체험, 어떤 생산 판매라든지 향후에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도심 속에 일자리 창출을 이제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시민들의 복지가 많이 좋습니다. 근데 특히 저층 주택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가보시면 공동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복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가구 이상의 지역은 이런 생활 밀착형 시설로 이 주민 편의 시설, 이 공동 시설을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 공동 시설은 어떤 체육 관련 시설, 공공 체육 시설이라든지 직장인 체육 시설, 어린이 놀이 시설 같은 경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 시설, 요즘에 교육 관련 시설이 많이 열악한데 이런 공부방이라든지 체험관, 교육관 등을 시설을 점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과의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는 직장인들도 접근성, 편리성이 있고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들도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 앞 5분 거리에 생활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시설을 이런 철도 지하와 공간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특정 시간대에 교통 유발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은 주차장이 열악하다 보니까는 주변 혼잡을 많이 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문화시설, 미술관, 전시관 등이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 집회장 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특정 시간대 교통을 유발시키다 보니까는 지하 인프라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필수 시설, 특히 우체국이라든지 주민센터 등등이 너무 유유부지가 많이 없어서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하 공간은 이제 지하 공간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온도라든지 이런 기온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하에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음과 열을 많이 방출함으로써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하 데이터 센터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조금 일부 데이터 센터를 수도권에 집중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작은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이런 소규모 데이터 센터가 많이 이제 지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 우리가 지하 시설을 보시면은 지하철역까지는 상당히 배리어 프리 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특히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것을 많이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승강장도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반 삼아서 이런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이 농촌 이런 체험사를 양육해서 이런 어른들의 어떠한 그런 노하우를 어린이들한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도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제는 기후 위기를 대비한 도입설 검토인데 저희가 지금 기후 위기가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는 안정적으로 이제는 농축산물을 생산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스마트팜이라든지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배양육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제 많이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을 향후에 고령자분들의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향후에 기후 위기를 대비해서 이제 도입설까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 종합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우선 첫 번째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도입시설이라고 해서 생활체육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넣고요. 일자리 공간 창출, 스마트팜, 장애인 창업 유치 공간을 기본적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특히 또 무인샵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판매 시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무인삽 형태로 많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지역 토지 특성에 따라서 지역 맞춤형 도입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보건 의료가 부족하면 보건 의료 넣고 운동 건강 공공복지 뭐 학습 상담 문화예술 기업 유치 등을 선정을 해서 각각의 그 서울시는 지역 특성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는 각각의 그 타겟을 선정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세 개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인 그 출퇴근을 중심으로 그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같은 것은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생활시설 중심으로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 상부에는 사실은 토지 이용 특성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지상부의 토지 이용에 따라서 뭐 업무 시설이랄지 상업 시설, 주거 시설, 뭐 청년 인구가 많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그룹핑을 지어서 업무 시설은 뭐 체육 시설 위주, 신혼 부부는 뭐 각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맞춤형 도입 시설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지상부의 선로 사실 이것이 이제는 규모에 따라 어떠한 그 제약 사항이 있다 보니까요. 그 선로 형태라든지 역사 형태를 봐서 그 선로 형태가 넓은 경우에는 큰 시설물까지 들어가고 작은 경우에는 일부 시설물만 들어가서 이러한 어떠한 도입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서울 그 지하철 그 현황입니다. 그래서 복선인 경우에는 레일이 2개입니다. 2개인 경우에는 이제는 뭐 제약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파란 그 점선이라든지 2줄짜리는 복복선이다 보니까 경부선 쪽이 그 상대적으로 선로가 넓고요. 이 경원선 쪽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도입시설 검토를 향후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부 때는 이제 일부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울 시계 지점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기피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을 많이 낙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수색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 차고지가 지금 일부 엄청 많습니다. 자동차 검사소도 있고 저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집값이라든지 개발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도봉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 주택 단지 안에 저 그 재활용 뭐 선별장이라든지 저렇게 좋은 곳에 저런 것들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교통시설도 공공시설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차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전을 하고 싶지만은 이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수색역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 위에 공영 차고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 아파트 옆에 마을버스 차고지라든지 지하철역 인근에 이런 좋은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데도 그 마을버스 차고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차고지들은 그러한 또 그 운송 부대 시설이라고 해서 사무실, 휴게실, 뭐 정비 세차장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춰진 종합 시설이 필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유유부지가 없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공 그 교통시설이 그 차고지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이제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인근 주차장을 빌려서 지금 그 박차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환승 주차장 마찬가지입니다. 공영 주차장 그렇고 특히 이 견인 차량 보관소라고 해서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그 오랫동안 차가 방치돼 있고 이런 것이 지금 사실은 도시 계획 시설에 상당히 이제 좀 훼손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자동차 검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상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미 경전철 차량 기지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그 공영 시설물로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지금 이 견인 차량 보관소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1호선 철도 파란색인데 요걸 근처로 해서 저희가 이 흡수를 하거나 요 지하 시설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동차 검사소도 요즘에는 친환경 검사소라고 해서 지하에 많이 도입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지하로 다 넣고 그 지상 상부는 다른 도시계획 시설로 그 개발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교통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제일 그 많은 택시 차고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좋은 토지 부지에. 그리고 중차량 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서울시 전세버스라고 해서 그
삼성역 일대 그 탄천변 주차장을 활용했는데 여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다 지금 전세버스 주차장이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캠핑카 주차장이라고 해서 이런 캠핑카 주차장이 고가 장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높이가 높다 보니까는 많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차장을 만들어줘봤자 이것이 뭐 자기 차를 세워두고 갖고 나가고 하니까 365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특히 그 지역을 가보면 이런 자동차 서비스 센터라든지 카센터가 엄청 그 남부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같이 한번 그 진입 그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좀 모아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 그 차를 다 갖고 계시겠지만 그 서비스 센터 갈 때 저는 상당히 어려운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차종들을 갖고 가셨겠지만은 그 서비스 센터를 가실 때 그 대중교통하고 접근성이 먼 데를 가시면은 상당히 찾아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요런 대중교통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을 확보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그 서비스 센터라든지도 그 같이 그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그래서 이 운전면허 학원이 상당히 그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 아래를 보시면은 온수역 같은 걸 보시면 저 거주지 사이에 크게 그 자동차 면허 운전 시험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 주민들 아니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밖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신도림역 근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전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지하 시설을 활용해서 많이 이런 곳을 그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많이는 빠져나갔지만 특히 자동차 매매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각각 권역별로 각각 유명한 자동차 단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쨌든 지금 현재 철도 기지라든지 이런 곳에다 좀 그 같이 활용을 해서 같이 이런 것을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의 그 데이터를 받아서 GIS를 갖고 한번 점을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철도 그 지하화하는 곳에 마을버스 차고지라든지 공영 차고지 등등 견인 차량 보관소 특히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다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그 철도 지하할 때 입체 개발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민간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택시 차고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택시 차고지도 철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 쪽 보시면은 이런 것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운전 전문 학원이라든지 자동차 매매장, 특히 정비소라든지 뭐 중차량 관련 차고지 이런 것을 좀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이제 도시명 물류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택배 물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한 10%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듯이 지금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국 지역별 택배 현황을 한편 살펴보시면은 발생량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한 20.8%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착도 서울시가 한 21%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게 그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그 물동량 5개 중에서 1개는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서울로 가더라도 이게 택배는 그 허브앤스포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서울에서 경기도를 한번 나갔다가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그런 형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 내에 그 물류 단지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서울시 및 인근 물류 단지입니다. 서울 시내를 보시면은 지금 복정역, 서울시 물류 단지는 지금 복정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서울시를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그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마한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많이 부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이런 물류 창고도 많이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금 이 물류센터가 중요하다 보니까는 물류단지 개발 계획을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저 서부 트럭 터미널하는 데다가 도시 첨단 물류단지를 건설해서 지하 한 7층부터 25층 규모의 복합단지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재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 58층 지하에는 다 물류센터로 바꾸고 위에는 상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요것에 대한 것을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송파구 복정역은 현재 운행이 되고 있고요. 양천구도 왼쪽, 그 서초구도 아래쪽 보시면 다 강남 쪽에만 지금 그
물류 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 쪽은 또 상당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북 쪽에 지금 그 철도 역사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역이라든지 도봉산역, 신내역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철도 문주 단지를 설치를 해서 그 관문 지점에 그 철도 물류 단지를 같이 그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심 물류 단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 과제가 많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그 특히 서울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 24시간 운행할 수 있는데 낮에는 그 여객 화물로 운영하고 밤에는 화물 열차를 운영을 시켜서 각각의 그 철도 그 물류 시스템을 개발하자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그 R&D가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전문가 토론자 분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이러한 도시 물류가 그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4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지하철이 들어가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저희가 이제 복합 환승 시설로 개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저희가 철도를 보시면은 크게 저희가 서울시를 통과하는 관문 지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문 지점은 저희가 서울시계라고 해서 관문 지점 역할을 하고 또한 그 이 경의중앙선이지만은 요 수변 지점 특히 한강에 인접한 그 철도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 또한 요즘엔 UAM이라든지 에어택시들이 많이 도입할 예정이라서 여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늘길 지점이라고 해서 크게 기존에 사실은 이제 환승센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철도 지하화라는 명분 삼아서 저희가 그 다음과 같은 환승센터를 그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서울 시계지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관문역하라는 곳은 이런 도심 물류 창고라든지 버스 공영 차고지 등등 중대형 차량이 그 진입할 수 있는 그 차고지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대체 시설 같은 거 뭐 전문 학원부터 해서 각각의 견인 차량 보관소가 어디가 그 접목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시계 지점 부분에 그 접목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례로 한 2개 정도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도봉산역 같은 경우와 수색역입니다. 그래서 도봉산역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시설물이 존재하는데 도봉산역 같은 경우 지금 개발 부지가 이쪽 공원까지 해서 한 15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 있고 지금 인근 지역 지금 대체 시설로 늘 수 있는 것이 한번 보니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한 21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 개발한다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관문 지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버스가 회차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잠실 복합 환승센터 가보면은 이 지하 버스 회차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그 차고지로 들어갈 거는 들어가고 그 회전할 거는 회전해서 지하 환승센터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도봉산에 가보면은 뭐 철도 지상철도도 있고 그 버스 차고지도 있지만은 향후에 이런 어떠한 그 공원과 이 도시 계획이 이제 잘 되어 있는 이런 걸로 이제는 그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색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색역 가보시면은 이쪽 그 차량 기지가 있고 현재 철로 수색역이라든지 DMC역 사이에 철로를 축소시켜서 이 차량 기지를 이제 밖으로 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색 역세권은 이미 개발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차량 기지 이전되는 부분에다가 다음과 같은 도입설을 검토해서 여기를 그 입체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재밌는 게 이제 요 그 철도 지하라고 하면은 요 한강 인근에 그 4개 역사 이촌역, 서빙고, 한남, 옥수 여기는 정말 뭐 한남권도 있고 용산권도 있고 그 한강 부지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 수익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한강 병과 같이 활용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찾아보고자 했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그 한강에는 마리나가 위치해 있는데 다들 강남 쪽에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라든지 마포 이런 데 있다 보니까는 강북 쪽은 이제 마리나가 많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그 역사를 활용해서 그런 그 한강 수변 쪽은 이런 마리나 쪽을 같이 활용을 해서 그 접근성도 좋고 향후에 이질적이지 않는 이런 마리나 항공 그 마리나 같은 이런 그 관광시설물 도입해서 그 한강을 같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요즘에 그 UAM이라든지 그 에어택시가 많이 이제 도입이 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입지 환경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디 도심 내에는 아직까지 위험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그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것을 최대한 그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런 관문 지점하는 곳, 그리고 특히 이 아직은 UAM이 도심을 통과하기는 어렵으니 이런 한강이라든지 산길을 활용해서 UAM 하늘길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상 상부 보면은 환승센터 상부에 다음과 같은 이런 그 에어포트, 버티포트 같은 걸 설치해서 저희가 하늘길도 향후에 이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층 이제 지하 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대심도에다가 특히 이런 저장 시설을 많이 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상습 침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류조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심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심도 쪽으로 그 터널이라든지 저류조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도로 밑에다가 그 대심도 저수조를 많이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곳을 철도 지하를 활용해서 그 대심도 쪽에다가 그 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심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철도 지하와 위치인데 그 맞닿아 있는 곳은 요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그 저장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보면 도봉권, 뭐 영등포, 서대문, 금천권이 있습니다. 이런 도심 침수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천 범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림천이라든지 뭐 홍제천, 중랑천 등등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그 하천이라든지 철도 지하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저장 시설을 그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합 도면인데 저희가 이제 언더시티 도입 시설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지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택이라든지 그 공원 중심으로 많이 만들고요. 지하 1층에는 생활형 지원 시설로 해서 그 스마트팜, 뭐 주민공동 시설 뭐 등등 그래서 만들고 지하 2층에는 특히 기피 시설, 그 교통 관련된 주차장이라든지 서비스 시설을 담고요. 3층에는 철도 물류 센터 등 담고 지하 담고 빗물 저류장 창고에서 다음과 같이 그 도입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이게 사실은 뭐 딱딱 층별로 정해졌다기보다는요 아래에 있는 단면들을 보시면은 각각의 지역 특성대로 원하는 것만큼 뭐 지하 2, 3층을 다 활용하고 싶으면 활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저희가 자유롭게 그 매뉴얼 형식으로 지역에서 그 지정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 때 저희가 이것을 한번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그 지하형하고 이제 데크형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하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철도를 지하로 넣는 것이고 데크형 개발은 그 상부에다가 데크를 씌워서 데크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 전후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좀 이걸 사실은 이제 조감도가 전문가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그냥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챗 GPT로 제가 이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잘 조금은 이 그림이 좀 이제 또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그렸으니까 한번 잘 봐주시고요. 개발 전은 이제 철도가 존재합니다. 이제 지하형으로 갈 경우에는 철도가 사라지고 공원이라고 해서 이 도로 단절된 부분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겠고요. 데크형은 어쩔 수 없이 지상 상부를 그 공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형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철이 존재하는데 지하 공간으로 내리고 지상 상부는 공원, 지하는 다음과 같이 복합 시설을 그 전개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런 상부형 같은 경우에는 상부를 데크화시켜서 데크 선형 공원을 만들고 지하는 뭐 우선 비슷하게 도입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말들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철도가 좁다 보니까는 이게 뭐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사실 뭐 좁은 철도는 좁은 철도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선형 공원으로 통해서 다음과 같이 데크를 씌우고 요즘같이 더운 날 그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뭐 덮개도 씌우고 해서 다음과 같이 선형 공원 형태로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철도가 넓은 경우에는 이제는 공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택이라든지 뭐 상업시설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데크형 같은 경우에는 전 언덕이 있는 공원처럼 해서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서 저희가 단절이 없게끔 이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 역사 상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도를 역사가 위에 존재하는데 다 일반 공원처럼 만들어서 그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겠고요. 데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부를 어느 정도 용적률을 줘서 어느 정도 그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의 이제 패러다임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는 그
기존에는 어떤 그 전통 상권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 지역 불균형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는 다들 주거지 근처에서 많이 소비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 형태도 마찬가지로 다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고요. 요즘엔 주거지도 보면 아파트 값도 많이 그 시세 차익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 여기가 뭐 초품한지 뭐 숲세권, 녹세권, 도세권 등등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그 지역 중심으로 변형하다 보니까는 지역 중심의 랜드마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하를 활용해서 우리가 랜드마크를 많이 형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 중심 상권에 코어 상권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철도 지하를 활용해서 같이 그 지역 상권을 육성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는데 만약에 이 그 출퇴근자가 지하철을 이용하든 승용차를 이용하든 출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는 그 지하 그 도에 가면 다 모든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러서 탑승해서 올 때 가든 갈 때 하든 이러한 그 행로를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무인점포 쪽으로 가서 언제든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제는 이런 데는 이제 승용차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드라이브스루 같은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지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게끔 어떠한 그 직장인을 위한 그 예상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선 뭐 농장이라든지 생산 판매, 뭐 농촌 체험 등도 있겠지만은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베리어 프리존을 활용해서 장애인 그 창업 공간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향후에 여기에서 생산된 것은 지하에 물류 창고가 있다 보니까는 바로 이제 직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향후에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형 복합 차고지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합 차고지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부 그 차량도 이용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운수 종사자한테 필요한 그 부대 시설이 많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첨단화시켜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요즘은 전기차 보급도 많이 필요한데 그 전기차 충전기소도 같이 공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요것도 요즘에 사실은 저는 가장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그 차고지도 있지만은 특히 이 뭐 고장이라든지 자동차 수리 검사 관련된 이런 시설물들이 이렇게 되게 난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센터, 뭐 충전소 이런 거, 뭐 용품샵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 이런 것은 이제는 한데 모아서 이제 좀 규모의 경제를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너무 이면도로에 너무 산재 있는데 보니까는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더 이제 모아줄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런 자동차 매도 관련된 것도 한데 모아서 우리가 여기에 가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하철과 접목시키면 어떠한 시설물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 인프라를 활용해서 상당히 깨끗한 그 도시계획 시설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첨단 물류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그 언더시티에서도 다양한 물품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것을 철도로 직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철도 역사 기반 물류단지를 그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에 조금 고민스러운 게 지금 전기차 그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데 향후에 자동차 배터리 같은 이런 무거운 것은 사실은 뭐 차량으로 실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기반 시설을 만들어둬서 이런 철도로 이제 중량물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차고지라든지 버스 종사자, 물류 창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지금 현재는 대중교통과 그 멀리 있다 보니까 다들 자차를 이용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그 환승센터 내에 있다 보면은 다들 그 지하철로도 많이 전환을 시킬 것이고 이런 그 인근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어서 운수 종사자에게도 상당히 좋은 복지가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환승센터인데 이것은 뭐 상당히 복잡한 얘기지만은 특히 이제 관문 역할을 하는데 환승 역사, 단일 역사 등등이 있으면서 이런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그 각각의 그 위치별로 그 환승센터의 기능을 그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신규 철도라든지 뭐 GTX, 신안산선, 그 지역별 경전철 등등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서 저희가 향후에 철도 지하화랑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그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 국가라든지 국토부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그 환승센터를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그 얘기했던 관문 지점 그리고 요 수변 지점 이 등등으로 해서 하늘길 지점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공이 도시 설계 쪽이고 이제 도시개발 관련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도 지하화가 법제화도 돼 있고 그러니까 효과가 좋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의선 숲길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의선 숲길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사람들이 효과적이고 그 경의선을 공원화하면서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지역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가 예전에 뭐 홍대에 좀 있었는데 그때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바뀌었죠. 거기가 공원이 되면서. 그래서 공원을 면한 주변 지역에 연남동 쪽에 주로 많은 도시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덕역도 마찬가지죠. 공덕역 예전의 공덕역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주변 지역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고 지역의 이미지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고 환경적인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거고 저 대심도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말로 대심도로 내려간다는 게 그 얘기는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단일 지자체에서 핸들링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지하까지 내려가는데 한참. 그다음에 대심도로 가고 어디건 나와야 되면 이 하나의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저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는 부분이고요. 재정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저기 지하에 프로그램을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뭐 상당히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저거를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무슨 돈으로? 지금 주상복합 오피스 중심 위에는 상업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철도지하법 상에서 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이겁니다. 지하화 시키고 그럼 위에 철도 부지가 남죠. 철도 부지를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하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돈으로 철도를 지하화하는 그 사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철도 부지가 공원화 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철도 위에다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은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의선 공원 같은 거 못 만들겠죠. 일단. 그리고 홍대 입구역에 철도 위에 보면은 AK 플라자라고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이상해요. 기계로 희한하게 주차를 해야 돼요. 기계식으로. 왜 그러냐면 너무 좁아요. 부지가. 철도 그 부지라는 게 좁아서 생각만큼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개발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저거를 풀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제도적으로 잘 정비를 하고 재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공공의 재원이. 그게 아니면은 사업이 안 될 거예요. 38페이지 혹시 가보실 수 있으면은 한번 가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저게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런데 차고지 있고 수환센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게 민간 부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공공 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제안을 해주신 부분은 저런 기능들을 철도 부지에다 넣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사실 사업이 되고 안 되고의 핵심적인
결정이 될 거예요 아마. 매각을 하던가 하여튼 뭐라도 해가지고 저런 도시기능 다소 도시기능의 일부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기능을 지화해가지고 집접을 시키는 대신에 나머지 부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업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거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과제예요.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운 것들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제도 지금 철도지하화법 나와 있지만 한번 그 법을 다 국회의원 분들이시니까 법을 한번 찬찬히 잘 뜯어보셔가지고 저게 제도적으로 사업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힘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재원에 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위 지자체 공모하실 것 같은데 지자체 공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중앙 정부와 뭐 서울시 뭐 다른 지역 다른 뭐 민간하고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 주시는 가운데 고민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지한 선임연구원께서 의견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선임연구원입니다. 앞에서 저희 이재승 교수님께서 철도 부지 입체화 이렇게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성이며 재원 확보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그 지하학원 데크형이건 일단 지하학원 이건 도심 철도 운행 시간에 이게 개발돼야 되는 거라서 운행 중인 철도한테 안전적으로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차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또 기술도 필요하고요. 개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시장이라든지 재원 확보 이거에 더불어 그 운행 중에 지하철을 더 지하로 넣든지 아니면 지상부를 더 또 지하로 넣든지 그 위에 데크형을 하든지에 대해서 일단 관련 기술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일본에서 주로 이제 지화화 형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때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제 사업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1층에 있는 거에 지하를 다 건설해 놓고 1층에서 바로 지하로 이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런 연결하는 기술들이 개발 중에 있고 또 상용화됐고요. 반면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유럽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데크형을 많이 합니다. 걔네들은 이제 그런 역사 부지에다가 이런 인공 지반, 데크형을 세워놓고 이렇게 도시 개발을 하는데 이게 수서역 세권에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 이제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제 그걸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제 여기 이제 35페이지 보시면 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류 쪽으로 저희가 도시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지하 물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기술들이 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기 보시면 이제 차량 기지로 이제 이렇게 트럭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물류 메가센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CJ 여러분들 아는 CJ 쿠팡 뭐 이런 것들은 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런 차량 기지로 들어와서 차량 기지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도심 역사에 이제 오면 역사에서 그 친환경 운송 수단을 위해서 이제 택배를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나온 게 배경이 뭐냐면 도심 내로 택배 차량들이 너무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고 있어요. 교통이 이제 차량이 막히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저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이제 물류 시설들이 한번 택배를 좀 급한 마음에 찾으러 가셨으면 한번 보셨을 텐데 약간 기피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던 것들도 다 지금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1년 기준으로 그 경제활동 인구 1인당 택배 이용 횟수가 178회입니다. 거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철도연에 있지만 지하철이나 이런 철도를 타는 것보다 택배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횟수가 많은 거예요.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횟수가 많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택배 물류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물류 확보가 내부에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뭐 대큐형이든 지화화 등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건 장기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이제 그 터미널에 이제 스마트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또 그 하교울역 지하에도 레스토랑으로 있는 큰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역에 아까 말씀해 주셨네요. 신당역에도 대형 유지구 그 유휴 부지가 있어요. 아마 들어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어가 봤는데 엄청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하 2층, 3층을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큰 공간들이 있지만 이런 공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물류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저기서 보시면 이제 저걸 다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이천에서 택배 차량이 들어옵니다. 저희 모델은 차량에서 이제 15톤 트럭, 20톤 트럭 이런 거 대형 트럭이 들어와서 차량 기지에다가 저것을 이제 놔주면 차량 기지에서 이제 차량 기지가 개발이 필요하겠죠. 아까 이제 모델 형태로 개발이 되면 그 물류에서 이제 택배 하나가 저한테 오는 택배 하나가 3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5호선이죠. 5호선으로 되면 방화역 그리고 3호선이면 이제 그 이런 3호선은 수소 차량 기지 이런 데서 이제 택배가 옵니다. 지하철 차량을 통해서 그러면 하계울역 지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길역 이런 5호선에 있는 3호선에 있는 이런 신길역들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쪽으로 택배가 오면 차량에서 저 밑에 중간에 차량에 저렇게 실은 다음에 저게 지하철에 이제 저희가 승객들은 보이지 않는 더미부라고 하는데 맨 우측 하단에 있는 저렇게 해서 이제 그 열차 전용 화물 열차를 통해서 이렇게 무인 이동 시스템을 통해서 저렇게 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하계울역하고 신당역하고 이제 그 가장 큰 유휴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지상으로 그러니까 그 신당역 같은 경우는 지하 이렇게 터널을 만들면 되지만 지하 2, 3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지예요. 그냥 일반 공공부지인 것보다도 사유부지로 돼 있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계울역은 이제 그 주차장하고 연계돼 있어서 이렇게 잘 올라갈 수는 있지만 하계울역 같은 경우는 지하 5층에서 그 지하 1층까지 올라가는 게 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싶은데 때마침 하계울역을 모델로 했을 때는 그 옆에 세택 부지가 있어요. 세택 부지를 재개발한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세택 부지를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이런 지하철 인프라, 도시철도 인프라랑 이런 차량 그리고 그 역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택 부지에 지하 그 하계울역 5층에서 세택 부지로 연결하는 그 개발할 때 연결 통로를 만들다면 물류의 흐름이 그 차량 기지로부터 열차 그리고 이제 역사 그리고 다시 지하에서 지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물류의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실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한 따로 이런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이제 부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세택 부지라든지 그런 지하에 이렇게 물류 공간을 만든다든지 대단지 아파트에도 거기에 이제 또 역사 인근에 만약 이제 그런 게 개발이 된다면 그런 역사하고 같이 역사 그 승객뿐만이 아니라 물류도 같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서 대단지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라면 그런 물류 센터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손흥비라고 합니다. 그 언더시티 그 컨셉을 통해서 이제 공공 기능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서 이제 서울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그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미 이 논의가 20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중점적으로 이용하던 역이 소위 말하는 지상에 있는 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미 대학에 다니던 근 30년 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왜 우리 동네만 왜 저게 바깥에 있지? 이게 안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뭐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도시 활력은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서울시 아니면 이 수도권의 이 철도를 지하화한다면 가장 마지막 타임라인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불균형이라든가 그 지역 간 또 지역 내의 이 낙후를 해소하는 점에서 이 철도로 인한 그 도시 기능의 단절을 복구시키는 이제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서 그 서울시의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걸 좀 살펴봤는데 그 7대 목표 안에 새로운 도시 공간의 창출이라는 것을 천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기반 시설을 입체화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그 도시 기능의 지하화라든지 복합 시설로 이제 나아갈 길을 좀 제시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생활 밀착 시설, 뭐 기반 시설, 뭐 SOC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좀 펼쳐봐야 될 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몇 군데를 좀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의역하고 대림역이라는 그 2호선이 지나다니는 지상역들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그 과소 표집된 그 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곳에서 가장 과소 표집된 게 뭐냐면은 의외로 그 생활체육시설이 가장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정 부분 부지가 필요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언더시티에서 이제 그 뭐 지하 1층이라든지 2층 같이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한다면 과소 표집된 이제 생활문화 기반 시설들 또 이제 특히 이제 이제 누구나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생활 인구 측면에서 볼 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들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이 지하화를 통해서 뭐 환승역이라든지 뭐 어떤 시계의 관문 같은 곳에서 이런 시설들이 조성이 된다면 출퇴근을 하는 그런 자기의 그 생활 동선 속에서 누구나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도를 측면에서 볼 때는 좀 그것을 한번 이제 고려해 볼 만하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이제 교수님 박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굉장히 원하지만 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재정 문제예요. 이게 뭐 발표된 재원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나왔는데 뭐 킬로미터당 얼마라고 나왔는데 뭐 그거는 지금 현재 추산되는 거고 더 어떻게 더 많은 돈이 투입이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이제 우리 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지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어떤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복리가 증진된다라는 것들을 서로 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이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거는 이제 한번 스타팅이 되면은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시민 공감대를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나머지 이제 하나는 이제 뭐 기후 변화라든지 폭염, 미세먼지 우리가 이제 전혀 몇십 년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 생활 속의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어떤 이 서울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점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그것들을 이제 시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이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이용주입니다. 앞서 뭐 재원이나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 교통에서의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이제 뭐 도시철도도 있지만 아직도 뭐 광역철도라든지 경전철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뭐 경전철 같은 것들은 뭐 그게 내가 목적지에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필연적으로 환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철도 지하화를 하면서 이런 환승센터들도 좀 잘 구축을 하는 뭐 그런 종합적인 좀 구성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발제에서 이제 환승 시설 같은 경우를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관문, 그다음에 수변, 하늘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개발력을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 그 관문 지점을 중심으로 이제 뭐 환승 이라든지 버스의 종점, 회차 이런 기능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현재 버스 공영 차고지 같은 것들이 현재 대부분 이제 서울 시계 뭐 이런 부분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도시 지역에 위치하던 차고지들이 뭐 도시가 팽창하고 뭐 집가가 상승하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지역 주민들도 이제 싫어하고 뭐 버스에서도 차고지 팔아서 뭐 이제 돈도 수익도 실현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시의 공간적 범위는 상당히 넓어졌는데 그럼 서울시 내부에서도 버스 노선의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직도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버스 차고지는 저 멀리 있고 이제 노선 신설을 필요로 하는 거는 도심 가운데 있으니까 그 버스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차고지에서 버스를 이제 그 노선을 쭉 끌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서울시 도시 그 교통 혼잡도 계속 심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그 사실 지금 있는 버스 장거리 노선들도 지금 많이 없애는 추세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서울 도심 지역에 아무튼 지금 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기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화 사업을 통해서 이런 좀 도심 지역에도 좀 차고지를 확충을 한다면 그런 이제 서울 시민들의 이제 통행 패턴 변화에 따른 어떤 버스 노선의 조정이나 신설 같은 부분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도입 시설물 중에서 전기버스 뭐 충전 아니면 전기차 충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버스 같은 것들도 지금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이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 사실 충전소가 상당히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면 사실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 설치해도 크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법상에서 아마 수소 충전소가 지하 설치가 아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뭐 사업성이 안 나와서인지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이 된다면 지하를 할 때 이런 수소 충전소 같은 것들도 좀 같이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광역버스들이 이제 뭐 최근에 뭐 강남역이나 뭐 명동, 서울역 이런 데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버스가 더 많이 막힌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가 됐고 일부 이제 노선들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왜 서울역이나 강남역까지 들어오게 됐냐면 외곽에서 갈아타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도심까지 들어오는 게 사실 환승도 불편하고 뭐 급행 수단도 많이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광역버스는 뭐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쭉 타고 들어가서 도심까지 한 번에 이제 진입하니까 훨씬 시간 측면에서든 뭐 편리한 측면에서든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복합 환센터를 그래서 사실은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환센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양재역 환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서초구청 부지를 좀 개발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양재역에서 그 서초구청까지 상당히 물리적인 거리들이 좀 있고 또 양재역에서 탄다고 하면 그 또 뭐 결국은 도심 진입을 위해서 뭐 신분당선 정도를 타야 되는데 결국은 기존에 광역버스 타던 사람들이 그 신분당선 타려면 또 추가 운임도 또 있고 그러니까 결국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지하를 할 때 좀 최적의 환승 역사들을 좀 개발해서 또 환승거를 지하를 할 때 그 복합 개발을 해서 하부에는 철도역 그리고 상부에는 환승터가 있으면 그 환승 거리 같은 것들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이제 그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UAM 같은 경우도 하늘길로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하늘길이라고 해서 항로를 이제 그 비행 제한 구역이나 이런 걸 피하다 보니까 그 제시된 지점들이 뭐 수색이나 도봉산, 뭐 신내 이런 좀 약간 외곽 지역들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UAM이라는 게 사실 고급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걸 단순히 환승 어디 도심 지역을 가는데 환승을 해서 간다기보다는 내가 직접적으로 가는 그 목적지를 직결성이 사실 중요한 건데 이런 뭐 도봉산이나 수색이나 신내가 그 자체로서의 어떤 그 통행의 목적지 기능을 많이 하지 않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상업이나 업무 지구가 좀 활성화된 곳 그런 곳들을 좀 더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뒤에 이제 복합 환센터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복합 환센터 같은 경우 대광위에서 좀 그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관련 법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재원도 일부 요 지화뿐만 아니고 그런 환센터의 국비 지원도 좀 같이 끌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아까 보니까 뭐 복합 환센터도 있고 뭐 다양한 환센터를 제시해 주셨는데 지하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아까 일부는 뭐 상당히 큰 부지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선로나 복선이나 복폭선 정도의 부지 크기니까 뭐 엄청 대규모의 환센터를 만들기는 힘들어 보이고 이제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도 결국은 대규모는 결국 이제 동선만 길어지는 거고 좀 이제 규모가 작으면서도 좀 컴팩트하면서도 동선이 짧은 것들이 좋기 때문에 좀 이런 중소규모의 환센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로 한번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 국가철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법이 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서울시는 도시철도 부분도 지금 손흥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직 법은 지금 고민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지만 그게 된다는 가정하에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구간도 저희가 다 같이 분석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부분이 같이 드러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게 될 거고 예.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영우 시당위원장님이나 아니면은 오기영 그 정책위원장님께서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저희가 과제가 8월이면 끝나요. 근데 끝나는데 저희가 아무리 여기 이제 전문가 분들 그리고 저희 연구진도 한 10여 명 되는데 그 같이 연구하면서 그 내용은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그럼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고 요청하시기로는 각 지역마다 가서 그 구간에 대한 설명회를 또 거의 20여 회 아마 하게 지금 제가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지금 진행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다 들어보고 그거를 또한 백서화해서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뭐 서울시장 후보님이나 아니면 우리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께서 서울 지역에 이 공약을 할 때 그냥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데이터화된 공약을 내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럼 오늘은 토론회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